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네. 역시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 중심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통합당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 이번 주 지난주 내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고요. 예.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뭐 오전부터 당선인 총회부터 해서 상임 전국이 열린다 만다 하고 또 전국위가 또 열려서 근데 도로 그냥 다 없던 걸로 된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차기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이런 상태가 된 건가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면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상임 전국이 말고 이제 일반 전국위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안을 추인을 하긴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대표가 원래는 이제 최종으로 그 사인하고 결재를 해야 되는데 네. 심재철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 다음 원내대표 다음 그 지도부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전국에서 통과된 것도 실제적으로 그 발효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경우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내 대표도 뽑고요. 차기 원내 대표 선거가 이제 5월 8일로 예정이 돼 있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예.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 지금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쯤이면 뭐 후보 한 서너 명쯤 나와서 뭐 선거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는 없죠. 근데 자천 타천으로 뭐 의사가 있는 분들 예컨대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뭐 장제원 의원도 뭐 본인은 약간 고사하는 것 같긴 한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권선동 의원은 본인이 나가겠다고 이런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예, 복당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복당을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아마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물밑에서 아마 이제 뭐 제가 알기로 5분 정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 전면에 나서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관망하는 게 아닌가. 관망하고 좀 눈치도 좀 보고 있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지금 봐서는 이제 뭐 한 3선 이상 정도 돼야 이제 원내대표 자격이 있는 거니까 주호영, 뭐 장제원, 조혜진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뭐 물밑에서는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뽑게 되겠고 민주당도 5월 7일이죠. 5월 7일에 이제 원내대표 새롭게 뽑고 여기는 보니까 뭐 지금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전해철, 정성호, 김태년 이 정도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압축이 돼 있고. 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을 시킬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뽑을까요? 저는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게 하나가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김종인 비대위로 가자고 주장하는 원내대표 후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원내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당선자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차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럼 당선자 대회에서 과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카드로 살아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카드를 사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즉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게 또 한 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 당원들을 당선자들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기에 그러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당의 지도 체제는 어떻게 할지 이게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김종인 체제로 갈지 아닐지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뭐 우리는 나는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되면 김종인 비대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시 이걸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다른 방안을 나는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현직 의원 말고 이제 21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인 84명이 되겠군요. 지역구 당선인. 이제 미래한국당은 아직 합당이 된 게 아니니까 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겠고.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어떻게 될는지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만 생각하면 지금 웃음이 일단은 먼저 나오는데 지금 뭐 SNS 대단합니다. 지금 계속 김종인, 심재철, 정진석 의원에게 뭐 엄청난 공격을 이미 했고 또 오늘이죠. 오늘 뉴스 나온 것 같은데 또 한마디를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의 무능과 박형준의 몽상이 만들어낸 잡탕당에 불과하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 반대한 건 제2의 황교안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이런 발언을 또 쏟아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홍 전 대표 발언 워낙 세서요. 원래 좀 발언이 좀 센 분이긴 하지만 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 몇십 년 전에 그 비리의 문제 자기가 그걸 밝혀냈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홍 전 대표의 뜻은 명확하다고 봐요. 첫째는 본인이 수성에 출마하면서 또 당선되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권 출마. 대권에 대한 꿈이 마지막 본인의 정치적 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성에 출마한 것도 대구의 정치 1번지. 그곳에서 당선이 돼서 반드시 대권까지 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걸로 보여요.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찬성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 게 그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인만한 사람이 없다 지금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전 대표 생각은 이 김종인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로 한두 달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 당의 어떤 대표 뽑고 이런 전당대 하고 이러면서 다음 순으로 넘어갈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이제 지금 전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선거위원장이 그게 아니다. 나는 하려면 좀 오래 해야겠다. 예컨대 내년 3월 정도까지 뭐 길게는 대선을 못 뽑을 때까지 내가 당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가겠다고 하고 이게 첫 번째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두 번째는 40대 기술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40대 경제 전문가. 이게 그럼 결국 홍준표 전 대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의 뉘앙스를 보면. 지난 선거에서 대선에서 나왔던 후보들은 이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당을 관리하고 대선 후보를 뽑고 경선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 당연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대권 가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종인 지금 위원장 후보를 계속 저는 공격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당을 추스리고 이게 끌고 가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고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김종인 지금 전 위원장 이분 같은 경우에 그걸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본인이 대권을 가는데 유리한 환경을 당내에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격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참 정치가 얼마나 매정한 세계인가를 그럼요. 홍준표 전 대표를 보고 그러니까 어제 내 편이 이제 오늘은 또 내 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저희 월요일마다 여기 출연하는 최백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정치권에 잠깐 몸을 담갔잖아요. 맞습니다. 잠깐 담궜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합니다. 완전히 딴 세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걸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일단 조금 지켜보고 다음 주에 상당히 정치권의 소식이 많을 것 같네요. 뭐 민주당 원내대표 새로 뽑고 통합당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게 그 사전 투표 용지 있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했던 본투표 전에 했던 사전 투표 용지에 거기 이제 QR 코드가 이제 찍혀 있는데 이게 뭐 선거 조작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투표함 자체를 사전 투표함 자체를 뭐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좀 논평하실 가치가 좀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가치는 없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듣는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가치는 전혀 없으면 가치 없는데 일단 CCTV 문제 말씀을 드리면 CCTV는
계속 그 투표함을 보관하는 내내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모두 다 CCTV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요.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CCTV를 편집했을 가능성이 편집하면 다 증거가 남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죠. 분석을 하면 예. 화면을 예를 들면 찍어놓은 거를 편집하거나 뭐 잘라내거나 중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QR 코드는 예.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모양이 예. 세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이게 어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인지 이 투표 용지가 예. 그다음에 이거는 어느 지역의 투표에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일련 번호가 들어있대요. 이 세 가지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면 이 QR코드 안에 투표한 사람의 성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분석한 내용이. 이게 좀 말이 안 돼. 이건 좀 상식적으로 저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의 투표 성향을 누가 압니까? 그리고 마지막 투표할 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분들 주장을 보면 QR코드 안에 투표 성향이 다 분석돼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분류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듣고 있으면 정말 저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극 보수 진영에 그런 분들만 좀 극히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하는 주장인데 이런 얘기는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이 문제 뭐냐면 바로 이제 사퇴를 하긴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 전에 이 오 전 시장 문제를 알고도 지금 당 차원에서 아니면 청와대 차원에서 덮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알았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중앙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청와대가 알았을 건 더더욱 아니라고. 이건 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그 부산시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에는 왜냐면 이 그 공증받고 합의문 쓰고 이랬잖아요. 그게 이미 이제 그 4월 7일 정도 이 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합의문 쓰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부산 지역이나 부산시에 있는 분은 알았을 가능성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큰 뉴스잖아요. 부산시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당으로? 근데 그게 만약 흘러 들어갔다고 하면 그걸 몰랐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민주당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공당으로서 상당히 큰 그 비난과 비판과 지지율의 하락을 가져올 텐데 저는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금 충분히 통합당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확실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잡히면 좀 더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이요 양정숙 그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그 검증이 도마에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 시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인사죠. 그렇죠. 이제 이 맞습니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전부터 부동산 의혹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정수장학회 부회장 이력이 또 추가가 됐네요. 맞아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양정숙? 민주당? 민주당도 잘못했죠. 양정숙 물론 뭐 당선인도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그건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걸 그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조치를 취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발표를 하는 거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것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사자에게 사퇴하라고 종용을 했다. 그 당사자가 안 해서 결국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당사자한테 사퇴하라고 당사자가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대처한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총선 전에 이미 발각이 됐고 알려졌다고 하면 발견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안 하고 총선 후에 와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네. 이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서요. 지금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스템 공천을 이번에 했고 그렇죠. 아주 단호한 조치 단호한 그런 모습들 행보를 보여왔던 민주당인데 왜 양정숙 이 당선인의 만큼은 왜 이렇게 조금 허술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 맞아요. 뒷배가 누구냐? 양정숙을 밀고 있는 뒤에 뒷배가 누구냐? 지금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네요. 뭐 제기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고요. 또 그분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인가요? 거기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인가요? 하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고 나오셨어요. 42일 만인가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아니, 그럼 본인이 만약 정치에 꿈이 있었으면 그걸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정말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좋은 거 두 손에 다 들고서 하나 고르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반론권 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지금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분의 주장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대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뭐 민주당이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소송이 또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 소송 대법원까지 만약 가게 되면 이분 지금 현재 본인이 사퇴 안 하면 제명을 했지만 계속 이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양 당선인도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본인이 당을 위해서 또는 당이 잘 되길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분이 뭐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과 검찰개혁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뜻이라면 지금 이렇게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는 것이 그걸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또 언론 학자시니까 이거는 꼭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채널 A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시도가 있었는데 채널 A는 끝까지 자유 언론 탄압하지 말라며 버텼습니다. 자, 이 채널 A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한 1분 정도로만. 저는 두 가지라 꼭 봐야 된다고. 첫째는 언론자유는 무한정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그건 제 기본적인 소신이고요. 무한정으로 보장돼야 된다.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건이 과연 언론자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모든 언론사의 활동이 다 언론자유 보장과 연관돼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취재하는 과정에 또 권력 세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 권력 기관에 대해서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취재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해오면 그거는 언론 자유 탄압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이미 발견이 됐고 그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자유로운 언론의 취재나 아니면 탐사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예컨대 뭐 어떤 증언을 종용한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다거나 마치 기자가 뭔가 그 검찰과 짜고서 물론 이거는 의혹 수준입니다만 검찰과 짜고서 증인에게 뭔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어내려고 해요. 이건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라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과연 그러면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역이냐 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 자유는 무한정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채널 A 사태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취재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